검은색 세단이 육군사관학교의 육중한 정문을 통과하여 곧게 뻗은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는데, 도로 양옆으로 길게 늘어선 플라타너스 나무들은 마치 사열을 기다리는 병사들처럼 뻣뻣하게 서 있었고, 초여름의 뜨거운 햇살은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를 피워 올리며 숨막히는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에어컨 덕분에 서늘했지만,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는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 한수인 대령의 눈빛은 그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을 가볍게 두드리며 다가올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즐기는 듯한 표정으로 곧 마주하게 될 상황을 머릿속으로 차분히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운전병이 조심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본관 건물 앞에 차를 세우자 한수인은 짧은 호흡을 내뱉으며 매무새를 가다듬었고, 차문이 열리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완벽한 군인의 자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뜨거운 열기가 훅 끼쳐왔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고, 잘 다려진 정복과 어깨 위에서 빛나는 대령 계급장은 그녀가 걸어온 험난한 군 생활의 역사를 대변하듯 위엄있게 빛나고 있었다. 본관 입구에는 학교장 부관으로 보이는 소령 한 명이 미리 나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한수인의 서늘한 기세에 눌린 듯 잠시 멈칫하다가 황급히 다가와 거수경례를 붙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부관의 안내를 받아 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한수인의 군화 소리는 규칙적이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는데, 복도를 지나가는 생도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벽으로부터 큰 목소리로 경례,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생도들의 눈빛 속에 담긴 묘한 긴장감과 피로감이 포착되었고, 이는 단순히 엄격한 훈련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부당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다. 한수인은 겉으로는 무표정한 얼굴로 경례를 받아주었지만 그녀의 머릿속 데이터베이스에는 방금 스쳐 지나간 생도들의 표정과 복장 상태, 그리고 미세한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정보로 입력되어 분석되고 있었다. 학교장실 앞에 도착하자 부관은 잠시 머뭇거리는 기색을 보이며 노크를 했고, 안에서 퉁명스럽고 걸걸한 목소리가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내자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학교장실 내부는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는데, 바닥에는 최고급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면에는 역대 학교장들의 초상화와 각종 훈장들이 진열되어 있어 마치 작은 박물관을 연상케 했다.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소파 세트와 골프채 가방, 그리고 값비싼 장식품들은 이곳이 군사교육기관의 행정실이라기보다는 어느 대기업 회장의 집무실 같은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마광철 준장은 집무실의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거만하게 앉아 방금 들어온 한수인을 마치 불청객을 대하듯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며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군복 상의는 불룩하게 나온 배 때문에 단추가 금방이라도 터져나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널찍한 이마에는 기름기가 번들거리고 있어 탐욕스러운 인상을 풍겼으며,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몽블랑 만년필을 책상 위에 신경질적으로 던지듯 내려놓으며 한수인이 경례를 하기도 전에 혀를 차는 소리를 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장교를 양성한다는 신성한 배움의 터전인 이곳에서 학교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자가 보여주는 태도치고는 지나치게 무례하고 품격이 떨어지는 행동이었다. 한수인은 마광철의 무례한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하며 관등 성명을 댔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는 않았지만 집무실 전체를 울릴 만큼 또렷하고 힘이 있었다. 마광철은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삐딱한 자세로
그녀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손을 대충 흔들었고 시선은 한수인의 얼굴이 아닌 그녀의 가슴에 달린 약장과 어깨에 계급장을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마치 동물원에서 희귀한 동물을 구경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여자가 감히 감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영역에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마광철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을 거칠게 넘기며 한수인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입을 열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깔보는 오만함이 뚝뚝 묻어났다.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보낸다는 감찰관이 자네라니 내 귀를 의심했다는 둥. 현장 경험도 없는 여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서류나 뒤적거리는 게 무슨 감찰이냐는 둥. 그는 쉴 새 없이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냈다. 그는 자신이 이 학교의 왕이며 자신의 20년 군 생활 동안 쌓아온 업적과 인맥은 감히 일개 대령 나부랭이가 건드릴 수 있는 성역이 아니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한수인은 마광철의 도발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차분하게 응대했는데 그녀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기에 감정적으로 동요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국방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감찰 명령서를 꺼내어 책상 위에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올려놓으며 이번 감찰은 정기적인 절차일 뿐만 아니라 최근 접수된 익명의 투서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의 태도는 지나칠 정도로 사무적이고 기계적이었는데 이는 오히려 다혈질인 마광철의 신경을 더 날카롭게 자극하여 그가 본성을 드러내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마광철은 명령서를 집어들어 대충 훑어보고는 책상 구석으로 밀어버리며 코웃음을 쳤는데 투서 따위는 불만 많은 나고자들이 지어낸 헛소리에 불과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학교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자신은 오로지 조국의 미래를 짊어질 정의의 장교 양성에만 매진하고 있다고 강변했지만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와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은 그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한수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군대의 생리와 조직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짓고 대충 얼버무리거나 위협하면 물러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한수인은 마광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맞섰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상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볼 듯 깊고 어두웠다. 그녀는 과거 특수임무대대 팀장 시절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며 생사를 넘나들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눈앞에 있는 배불뚝이 장군이 뿜어내는 헛에 가득한 위압감 정도는 가소롭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감찰 기간 동안 학교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부탁이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운 통보였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모든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며 긴장감이 고조되던 찰나 마광철은 갑자기 화제를 돌려 한수인의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논리에서 밀리자 인신공격을 통해 우위를 점하려는 비열한 수법이었다. 그는 한수인이 아직 미혼이라는 점을 들먹이며 군인으로서의 성공보다는 여자로서의 행복을 찾는 게 낫지 않겠냐는 둥 성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 그녀의 외모를 평가하며 저속한 농담까지 던지려 했다. 이는 명백한 성희롱이자 군 기강문란 행위였지만 마광철은 자신이 가진 권력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한수인은 불쾌감을 드러내는 대신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는데 그것은 상대를 향한 호감이 아니라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서늘한 미소와도 같았다. 그녀는 마광철의 발언 하나하나를 머릿속으로 녹음하듯 기억해두며 나중에 그가 파멸하게 될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할 증거로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목례를 한 뒤 감찰실로 배정된 공간으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며 대화를 마무리 지으려 했다. 마광철은 자신의 말이 먹혀들지 않자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거칠게 인터폰을 눌러 부관을 호출했는데 그의 행동에서는 분노와 조급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는 부관에게 한수인을 가장 구석진 별관의 낡은 사무실로 안내하라고 지시하며 감찰단에게는 기본적인 편의만 제공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여 보고하라고 노골적으로 명령했다. 이는 감찰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한수인은 그 지시를 듣고도 모른 척하며 묵묵히 부관을 따라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집무실을 나온 한수인은 부관의 안내를 받아 본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구형 건물로 향했는데 그곳은 평소 창고로 쓰이던 곳인지 먼지가 자욱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부관은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난처해했지만 한수인은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움직이기에는 이런 곳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그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낡은 철제 책상 위에 쌓인 먼지를 손으로 대충 털어내고 가방을 내려놓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에서 구호를 외치며 뛰고 있는 생도들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한수인은 창문을 열어 탁한 공기를 환기시키며 본격적인 업무 준비에 들어갔는데 그녀는 가방에서 최신형 노트북과 보안 장비들을 꺼내어 능숙하게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화면에 복잡한 암호 코드가 뜨고 데이터 로딩 바가 차오르는 것을 지켜보며 그녀는 깊은 심호흡을 했다. 이곳 육군사관학교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리라 다짐했다. 그녀가 가져온 자료들 중에는 내부 고발자가 보내온 USB 하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는 학교 내 급식 비리와 군수품 횡령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담겨 있었다. 한수인은 파일을 열어 내용을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는데 예상보다 비리의 규모가 훨씬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단순히 학교장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학교 운영 시스템 전반에 걸쳐 뿌리 깊은 부패의 사슬이 얽혀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투쟁심을 더욱 불타오르게 만들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학교 전체에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지만 한수인의 사무실 불빛만은 꺼지지 않고 있었는데 그녀는 밤을 새워서라도 놈들의 꼬리를 잡기 위한 단서를 찾아내려 하고 있었다. 그때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의 사무실을 주시하고 있는 인기척이 느껴졌고 한수인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창밖을 응시했다.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감시자들의 존재는 그녀를 위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사냥 본능을 깨우는 자극제가 되었고 그녀는 입가에 다시 한번 서늘한 미소를 띠며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마주칠 생도들과 교직원들의 표정 그리고 곳곳에 숨겨진 비리의 흔적들을 찾아내기 위해 한수인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마광철 준장이 자신의 권력에 취해 방심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가 쌓아 올린 모래성을 무너뜨릴 가장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정모를 바라보며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들에게 진정한 군인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겠다고 다짐하며 밤의 정적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육군사관학교의 아침은 날카로운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는데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연병장 위로
수백 명의 생도들이 쏟아져 나와 질서 정연하게 대열을 갖추는 모습은 겉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군대의 표본처럼 보였다. 한수인은 낡은 관사의 창문을 통해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손에 들린 인스턴트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만 입안의 감도는 쓴맛은 단순히 커피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구령에 맞춰 발을 구르는 생도들의 절도 있는 동작 너머에 숨겨진 미세한 불협화음을 포착하고 있었고, 그것은 생기 잃은 눈동자와 기계적인 움직임에서 묻어나는 지독한 피로감이었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성장해야 할 미래의 장교들이 마치 소모품처럼 다루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그녀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자 한수인은 생도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녀의 등장에 식당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여기저기서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시선들이 쏟아졌다. 그녀는 간부 전용 식당으로 안내하려는 취사 장교의 권유를 정중히 거절하고 생도들이 배식받는 줄의 맨 뒤에 섰는데, 이는 현장의 실태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그녀만의 원칙이었다. 식판에 담긴 국은 맹물에 가까울 정도로 묽었고 반찬으로 나온 고기는 신선도와는 거리가 먼 검붉은 색을 띠고 있어 한창 훈련으로 에너지를 쏟아야 할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식단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부실했다. 한수인은 식판을 들고 빈자리에 앉아 음식의 맛과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기 시작했는데, 국에서는 멸치 비린내가 심하게 났고 밥알은 찰기 없이 푸석거려 입안에서 따로 놀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소형 카메라를 꺼내 식판의 상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뒤 수첩의 날짜와 시간 그리고 메뉴의 구체적인 상태를 기록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국방부에서 책정된 생도 1인당 급식 예산을 감안했을 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수준의 저질 식단이었기에 누군가 중간에서 식자재 납품 단가를 조작하거나 예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마광철 학교장의 신복인 김소령이 나타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는데, 그는 짐짓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물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김소령은 학교장의 특별 지시라며 한수인을 학교 역사관이나 홍보관 같은 보여주기식 장소로 안내하려 했지만 한수인은 그의 의도를 간파하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녀는 오늘 일정은 급양관리대장과 군수지원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통보하며 김소령의 얼굴에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고 포착했다. 군수지원과 사무실에 도착한 한수인은 지난 3년치의 식자재 납품 계약서와 지출 결의서를 요구했는데, 담당관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서류를 찾는 척 시간을 끌거나 일부 자료가 전산 오류로 유실되었다는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이는 전형적인 증거인멸 또는 은폐 시도였기에 한수인은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차가운 침묵으로 그들을 압박했고, 결국 그들은 마지못해 먼지 쌓인 서류 박스 몇 개를 그녀의 책상 위에 가져다 놓았다. 한수인은 장갑을 끼고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납품업체들의 이름과 거래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특정 업체 몇 곳이 반복적으로 수의 계약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대성유통이라는 이름의 업체는 학교 측에 육류와 채소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었는데, 서류상에 기재된 주소를 검색해보니 도심의 유령 사무실이나 다름없는 낡은 상가 건물로 나왔다. 또한 납품 단가는 시중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술안에는
항상 최상급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어 조직적인 유착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한수인은 이 업체가 마광철이 학교장으로 부임한 직후부터 거래를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마광철과 업체 대표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추가 조사를 위한 메모를 남겼다. 오후가 되어 한수인은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생도들의 훈련장을 둘러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기합 소리와 총성은 군인으로서의 그녀의 피를 끓게 만들었다. 하지만 훈련장 외곽의 생도회관 뒤편을 지나던 그녀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목격되었고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주먹을 꽉 쥐었다. 대여섯 명의 여생도들이 훈련 복장이 아닌 작업복 차림으로 건물 뒤편에 쌓인 쓰레기 더미를 치우거나 무거운 짐 상자를 나르는 등의 자벽에 동원되고 있었던 것이다. 정식일과 시간에 훈련을 받아야 할 생도들을 사적인 노역에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자 인권 침해였다. 한수인은 즉시 현장으로 다가가 작업을 감독하고 있는 상사에게 소속과 성명을 물으며 강하게 질책했는데 상사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으며 이것이 학교장 사모님이 주최하는 바자회 준비를 위한 지원 업무라고 변명했다. 장교가 되기 위해 입학한 우수한 인재들을 고작 학교장 가족의 사적인 행사를 위한 잡부로 부리고 있다는 사실에 한수인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작업 중인 여생도들에게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생활관으로 복귀하여 정비할 것을 명령했지만 생도들은 보복이 두려운 듯 쭈뼛거리며 상사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때 작업복을 입은 여생도들 사이에서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녀의 명찰에는 4학년 이지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눈빛에는 억눌린 분노와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이지은 생도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수인에게 경례를 하며 여생도들이 남생도들에 비해 훈련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주말에도 수시로 관사 청소나 연회 준비에 동원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녀의 말은 그동안 학교 담장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했던 추악한 진실의 일부분이었고 한수인은 이 용기 있는 생도의 증언을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한수인은 이지은 생도를 비롯한 여생도들을 돌려보낸 뒤 현장에 있던 감독관에게 이번 일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내일 아침까지 감찰실로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언제 따라왔는지 김소령이 나타나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이것은 학교의 오랜 관행일 뿐이며 여생도들의 섬세함을 필요로 하는 업무라 배려 차원에서 시킨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한수인은 김소령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차갑게 쏘아보며 군대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모든 부조리가 바로 내가 여기 있는 이유라고 일갈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한수인은 방금 목격한 상황을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하고 이지은 생도를 핵심 참고인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보안이 유지되는 개인 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령부 내에 신뢰할 수 있는 동기에게 연락을 취해 대성 유통의 법인 등기부 등본과 자금 흐름 추적을 의뢰했다. 학교 내부의 전산망은 이미 마광철의 손아귀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지원 사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본관 건물 3층에 있는 연회장에서는 화려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다. 마광철은 오늘 지역 유지들과 군 원로들을 초청하여 거창한 만찬을 즐기고 있는 모양이었는데 낮에 보았던 부실한 생도식당의 풍경과 오버랩되며 한수인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그녀는 망원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를 꺼내 연회장 입구를 드나드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촬영했는데
그 중에는 낮에 서류상으로 보았던 대성 유통의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도 섞여 있었다. 한수인은 오늘 하루 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벽에 붙여놓은 화이트보드에 정리하며 사건의 윤곽을 그려나갔는데 단순한 횡령을 넘어선 거대한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음이 분명해 보였다. 마광철은 학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기고 그 돈으로 상부의 고위직들을 접대하며 자신의 인사 고과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와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생도들에게 전가되고 있었고, 특히 여생도들은 그들의 권력 과시를 위한 장식품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한수인은 누군가 사무실 문 앞을 서성이다 사라지는 소리를 들었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문틈으로 들어온 그림자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잠시 후 문 밑으로 흰 봉투 하나가 쑥 밀려 들어왔고 발소리는 황급히 멀어져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한수인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어 내용을 확인했는데 그 안에는 이중 장부의 사본으로 보이는 몇 장의 서류와 함께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다. 쪽지의 필체는 삐뚤빼뚤하고 급하게 쓴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한수인의 가슴을 묵직하게 짓눌렀다. 이것은 내부에도 아직 양심이 살아있는 조력자가 있다는 증거였으며 마광철의 철옹성 같은 왕국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한수인은 장부의 내용을 훑어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는데 이것이야말로 마광철의 목을 조일 수 있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자료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건드린 벌집에서 쏟아져 나올 말벌들의 공격을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다. 마광철과 그의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며 어쩌면 물리적인 위협을 가해올지도 모를 일이었다. 한수인은 호신용 삼단봉을 손에 쥐어보며 근육의 긴장을 풀었고 다가올 거친 싸움을 위해 잠시라도 눈을 붙여두기로 했다. 그녀는 불을 끄고 소파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내일 진행할 신문 계획과 증거 확보 전략으로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이지은 생도의 눈망울과 부실한 식판, 그리고 화려한 연회장의 불빛이 교차하며 그녀의 정의감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주고 있었다. 내일은 마광철의 심장을 겨누기 위한 칼날을 더욱 깊숙이 들이미는 날이 될 것이며 한수인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에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창밖에서는 밤새도록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는 학교의 더러운 먼지들을 씻어내리려는 듯 거세게 몰아쳤고 한수인은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짧지만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내일 아침 폭풍우가 지나간 뒤 드러날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그녀는 지금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 중이었다. 비갠 오후의 육군사관학교 교정은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목가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지만 한수인 대령의 집무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어젯밤 문 밑으로 들어온 이중 장부를 정밀 분석하던 그녀는 책상 위에 전화벨이 울리자 하던 일을 멈추고 수화기를 들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마광철 학교장의 목소리는 지나칠 정도로 정중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가시가 돋친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잠시 차나 한잔하자는 명목으로 한수인을 호출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티타임 초대가 아니라 자신의 구역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확인시키려는 권력자의 소환, 명령이나 다름없었다. 한수인은 중요 서류들을 금고에 넣고 잠근 뒤 거울을 보며 복장을 단정히 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다.
다시 찾은 학교 장실의 분위기는 첫날과는 사뭇 달랐는데 마광철은 집무실 한가운데에 골프 퍼팅 연습기를 설치해 놓고 한수인이 들어와도 본척만 척하며 공을 치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딱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공이 홀컵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후에야 그는 천천히 허리를 펴며 한수인을 돌아보았고 그 거만한 태도는 상대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는 고도의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는 소파에 비스듬히 걸터 앉아 한수인에게 자리를 권하지도 않은 채 턱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는데 이는 동등한 장교로서의 예우가 아니라 아랫사람을 부리는 하대하는 태도가 분명했다. 마광철은 비서가 가져온 최고급 보이차를 찻잔에 따르며 입을 열었는데 그의 첫마디는 감찰 업무에 대한 노고치아가 아니라 한수인의 향후 진로에 대한 주제넘는 조언이었다. 그는 군대라는 조직이 단순히 규정대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며 융통성이라는 미덕을 발휘할 줄 아는 사람만이 별을 달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은근히 압박을 가해왔다. 그는 이번 감찰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해 준다면 자신이 국방부 인사 라인에 한수인을 적극 추천해 줄 용의가 있다는 듯한 달콤한 제안을 넌지시 던졌는데 그것은 명백한 회유이자 거래의 시도였다. 한수인은 찻잔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마광철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감찰관의 임무는 타협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로지 사실에 입각하여 잘잘못을 가리는 것만이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마광철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지고 험악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는데 그는 자신이 내민 손을 감히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듯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마광철은 본색을 드러내며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는데 그는 한수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군의 특수성과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전쟁터에서의 전우에는 규정 따위로 설명될 수 없는 끈끈한 것이라며 책상 물림이나 하는 여자들이 감히 야전 지휘관들의 고충을 알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거 한수인이 작전 중에 부하를 잃었던 사건까지 들먹이며 그것이 여자의 리더십 부재에서 온 필연적인 결과라는 식으로 매도하여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팠다. 한수인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지만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주먹을 꽉 쥐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냉정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마광철의 말은 비열하고 저급했지만 그 도발에 넘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순간 그가 쳐놓은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깊은 심호흡을 한 번 내쉰 뒤 차가운 눈빛으로 마광철을 응시하며 진정한 지휘관의 무게는 성별이 아니라 책임감과 도덕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나지막이 반박했다. 그녀의 말은 마광철의 궤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손사래를 쳤다. 마광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한수인에게 최후통첩을 날렸는데 그는 이번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학교를 들쑤시고 다닌다면 그 대가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이 청와대와 국회까지 닿아 있다며 한수인 하나쯤 매장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수인은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임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한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무실을 빠져나왔는데 등 뒤에서 들려오는 마광철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한수인은 마광철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다시 한번 실감했지만 오히려 그의 그런 태도가 그녀의 승부욕을 자극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물을 틀어놓고 흐르는 물소리에 섞어 비밀 전화를 걸었는데 수신자는 어제 식당 뒤편에서 만났던 이지은 생도였다. 그녀는 도청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만나자는 짧은 메시지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부터는 공식적인 감찰이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 벌어지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약속 장소인 구 도서관 지하 서고는 습하고 어두웠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는데 한수인은 손전등 불빛을 낮게 비추며 약속된 장소로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서가들 사이 깊숙한 곳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고 한수인이 다가가자 사복 차림의 이지은 생도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한수인을 보자마자 안도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울먹였는데 한수인은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심시켰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냉철한 감찰관이 아니라 상처받은 후배를 위로하는 선배의 모습이었다. 이지은 생도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학교 안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한수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끔찍했다. 마광철과 학교 간부들은 여생도들을 정기적으로 외부 행사에 동원하여 술시중을 들게 했으며 거부할 경우 성적 조작이나 징계를 빌미로 협박을 일삼았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일부 고위 장교들은 면담을 핑계로 여생도들을 관사로 불러내어 성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는 증언에 한수인은 치가 떨리는 분노를 느꼈다. 한수인은 이지은 생도의 증언을 소형 녹음기에 빠짐없이 기록하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그리고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했다. 이지은 생도는 말하는 도중에도 몇 번이나 공포에 질려 말을 잇지 못했지만 한수인의 격려에 힘입어 끝까지 진실을 밝혀냈다. 그녀는 자신이 제출한 증언 때문에 혹시라도 학교에서 쫓겨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한수인은 자신의 계급장을 걸고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군인의 명예를 건 맹세였다. 증언을 모두 마친 이지은 생도는 한결 편안해진 표정이었지만 한수인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졌는데 이는 이 거대한 비리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치러야 할 전쟁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한수인은 이지은 생도에게 당분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고 절대 튀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뒤 뒷문을 통해 그녀를 먼저 내보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생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수인은 마광철이라는 괴물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한수인은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마광철이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는데 그가 말했던 군복의 무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마광철에게 군복은 자신의 권력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지만 한수인에게 그것은 조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사명과 희생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았는데 저 별들 중 하나가 되기 위해 마광철은 얼마나 많은 양심을 팔아치웠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사무실에 도착한 한수인은 녹음된 파일을 암호화하여 안전한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고 이중 장부와 증언 내용을 대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면서 마광철의 범죄 행각은 명백한 그림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제 남은 것은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김소령을 비롯한 마광철의 하수인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역정보를 흘려 그들을 혼란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한수인은 일부러 책상 위에 중요하지 않은 서류들을 어지럽게 널어놓고 쓰레기통에는 찢어진 메모지 조각들을 버려두어 감시자들이 그것을 뒤지게 만들 함정을 팠다. 그리고 그녀는 내일 아침 일찍 서울에 있는 국방부로 올라가 보고를 하겠다는 거짓 통화 내용을 일부러 흘려 마광철 일당이 자신을 저지하기 위해 움직이도록 유도했다. 적을 밖으로 끌어내어 허점을 노리는 것은 특수부대 시절 그녀가 가장 즐겨 쓰던 전술 중 하나였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한수인은 잠시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지만 그녀의 감각은 여전히 깨어 있어 주변의 모든 소리에 반응하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발소리와 창문을 때리는 바람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전장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마광철은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실상 그는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에 불과하며 서서히 조여오는 포위망을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한수인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어 보았는데 그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한수인과 전우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작전 중에 전사했고 일부는 군을 떠났지만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는 여전히 한수인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 속 전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기 위해 이번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창밖으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며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곧 다가올 진실의 순간을 예고하는 서곡과도 같았다. 한수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군복을 매만지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 눈빛은 어제보다 더 강렬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마광철 준장, 당신이 말한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 이제 곧 확인하게 될 것이다. 새벽 4시 짙은 어둠이 깔린 육군사관학교의 고요함은 난데없는 사이렌 소리와 군화 발소리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는데 한수인이 머물고 있는 별관 숙소 앞은 순식간에 붉은 경광등, 불빛으로 뒤덮였다. 잠자리에서 막 일어난 한수인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숙소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헌병대원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체포영장을 제시하거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절차도 없이 다짜고짜 그녀의 팔을 꺾어 제압하려 들었다. 한수인은 본능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하며 그들의 손을 뿌리쳤지만 좁은 방 안을 가득 메운 무장 헌병들의 숫자는 그녀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는 명백한 불법 가택 침입이자 직권 남용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상부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맹목적인 살기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헌병대장을 자처하는 한 대위가 앞으로 나서며 한수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는데 그는 한 대령이 국가 기밀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려 했다는 첩보가 입수되어 긴급 압수수색을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한수인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며 증거를 대라고 소리쳤지만 대위는 미리 준비된 각본처럼 그녀의 가방을 뒤지더니 정체불명의 USB 하나를 꺼내어 보란 듯이 흔들어 댔다. 그것은 한수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지만 대위는 마치 결정적인 증거라도 찾은 양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군사 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마광철이 파놓은 함정은 예상보다 훨씬 더 치졸하고 노골적이었으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무력 행사는 그가 얼마나 조급해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었다.
한수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반항하는 대신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헌병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침묵을 지켰는데, 지금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줄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순순히 그들의 요구대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제출하고 양손을 앞으로 내밀었는데,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목을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하게 깨어 있었다. 헌병들에 의해 끌려나가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중범죄자가 연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당당하게 펴진 어깨와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는 오히려 죄를 지은 자들을 압도하는 위엄을 풍기고 있었다. 별관 밖에는 이미 김소령이 팔짱을 낀 채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는 한수인이 끌려 나오는 것을 보며 혀를 차는 신용을 했지만 눈가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한수인의 귀에 대고 학교장님의 호의를 거절한 대가가 겨우 이런 것이냐며 비아냥거렸고, 이제 당신의 군 생활은 불명예 제대로 끝날 것이며 감옥에서 썩게 될지도 모른다고 속삭였다. 한수인은 김소령의 도발에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나쳤지만, 속으로는 이 모든 모욕을 뼈에 새기며 반드시 몇 배로 갚아주리라 다짐했다. 그들이 씌운 누명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감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한수인은 학교 내에 있는 임시 유치장에 감금되었는데, 그곳은 창문 하나 없이 사방이 콘크리트 벽으로 막혀 있어 시간의 흐름조차 알 수 없는 폐쇄적인 공간이었다. 헌병들은 그녀를 독방에 가두고 철문을 굳게 잠가버렸고, 외부와의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하여 그녀를 철저하게 고립시켰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한수인은 마광철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했는데, 그는 단순히 감찰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려는 것이 분명했다. 기밀 유출이라는 죄목은 군인에게 있어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치명적인 오명이었기에 그들은 이를 이용해 여론 재판을 유도하고 진실을 덮으려 할 것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철문이 열리고 마광철 준장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유치장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거만한 표정으로 한수인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혀를 끌끌 차며 엘리트 장교로 촉망받던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타락했냐며 연기를 시작했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혐의를 시인한다면 선처를 베풀어 조용히 전역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유했다. 그는 미리 작성된 진술서를 한수인의 앞에 던져주며 서명을 강요했는데, 그 내용에는 한수인이 빚 독촉에 시달려 기밀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 자백이 담겨 있었다. 이는 한수인의 인격을 살인하는 행위이자 군인의 명예를 짓밟는 더러운 공작이었다. 한수인은 바닥에 떨어진 진술서를 집어들어 천천히 읽어 내려갔는데, 소설보다 더 황당한 내용들의 허수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그녀는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 마광철의 얼굴을 향해 뿌리며, 당신이 쓴 시나리오는 너무 유치해서 삼류 드라마 작가도 거들떠보지 않을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리는 가운데 마광철의 얼굴은 분노로 벌개졌고, 그는 감히 죄수 주제에 어디서 눈을 부라리냐며 고함을 지르며 한수인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한수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의 손을 쳐내며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더러운 것이 묻는다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이성을 잃은 마광철은 헌병들에게 한수인을 24시간 감시하고 물 한 모금도 주지 말라고 지시하며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갔는데,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하고 울려 퍼지며 다시금 정막이 찾아왔다. 한수인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널린 바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마광철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불안해하고 있다는 증거였고, 자신이 쥐고 있는 카드들이 그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머릿속으로 탈출 계획과 반격의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사실 한수인은 체포되기 직전 헌병들이 들이닥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둔 플랜 B를 가동했었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 추적 신호를 비상 모드로 전환하여 사령부 내에 믿을 수 있는 동료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냈고, 확보한 증거 파일들은 이미 자동으로 외부 서버에 백업되도록 설정해 두었던 것이다. 마광철은 그녀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만 압수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착각했겠지만, 정보 장교 출신인 한수인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습관이 있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외부 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버티는 것뿐이었다. 고립된 유치장 안에서 한수인은 시간을 견디기 위해 명상을 하며 정신력을 가다듬었는데, 과거 혹독했던 특수부대 훈련 시절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지금의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굶주림과 갈증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하며 자신의 신념과 정의가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되새겼다. 마광철과 같은 부패한 군인들이 제복을 입고 거들먹거리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에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그를 끌어내리겠다고 결심했다. 밤이 깊어지자 유치장 복도에서 당직병들의 잡담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들은 학교장과 간부들이 오늘 밤 축하 파티를 열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수인을 처리했다는 안도감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역겨움이 밀려왔지만, 방심은 곧 패배로 이어지는 지름길임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한수인은 유치장 문틈으로 당직병들의 동태를 살피며 교대 시간과 순찰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만약 외부 지원이 늦어질 경우 스스로의 힘으로 이곳을 빠져나가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유치장 환기구 쪽에서 미세한 기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한수인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단순한 환풍기 소리가 아님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였고 규칙적인 타전 신호 같은 리듬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것은 모스 부호였고 누군가 외부에서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었다. 한수인은 숨을 죽이고 신호를 해석했는데 내용은 짧고 간결했다. 자정 정전 후문. 그것은 구출 작전이 시작될 시간과 장소를 알리는 암호였고, 한수인의 심장은 다시금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자정이 가까워오자 한수인은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몸을 풀며 다가올 상황에 대비했는데, 긴장감보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정확히 자정이 되자 갑자기 굉음과 함께 학교 전체에 전기가 나가면서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고, 당직병들의 당황한 목소리와 우왕좌왕하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변전실을 타격한 것이 분명했고, 그 틈을 타 한수인은 핀 하나를 이용해 수갑을 푸는 묘기를 선보였다. 오랜 세월 갈고 닦은 생존 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유치장 철문의 잠금 장치가 찰칵하고 풀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문을 연 사람은 놀랍게도 낮에 만났던 김소령의 부관이었다. 그는 평소 마광철의 폭언과 비리의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던 숨은 조력자였던 것이다. 그는 한수인에게 조용히 손짓하며 비상 탈출구 쪽으로 안내했고,
한수인은 그를 따라 신속하게 유치장을 빠져나왔다. 복도는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들은 헌병들의 눈을 피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쏟아지는 빗줄기가 한수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 차가운 감촉조차 자유의 맛처럼 달콤하게 느껴졌다. 후문 쪽에는 검은색 벤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차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들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들은 방첩사령부 내에서 한수인이 직접 선발하고 훈련시켰던 정예 요원들이었고 팀장의 위기를 감지하고 독자적인 구출 작전을 감행한 것이었다. 한수인은 그들의 충성심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다. 벤에 올라탄 한수인은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요원들에게 상황 보고를 받았는데 그들은 이미 마광철의 비자금 계좌, 내역과 불법 도청 자료들을 확보해둔 상태였다. 또한 학교 내부 CCTV 영상을 해킹하여 한수인의 방에 증거를 심는 헌병들의 모습까지 확보했다는 소식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았다. 이제 방어전은 끝났고 본격적인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한수인은 배난의 모니터를 통해 학교 본관을 바라보며 마광철에게 띄우는 선전포고를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차가 빗길을 뚫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동안 한수인은 차 안의 통신 장비를 이용해 국방부 감찰단장에게 직통으로 연결을 시도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를 전송하며 내일 아침 학교 연병장에서 열릴 개교기념일 행사를 급습할 계획을 보고했다. 단장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한수인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명백한 증거들을 확인하고는 그녀에게 전권을 위임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것은 단순한 감찰이 아니라 군 내부의 적을 소탕하는 작전명 클린 스위프의 시작이었다. 한편 정전 소동으로 아수라장이 된 학교장실에서 마광철은 촛불을 켜고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그는 한수인이 유치장에서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고는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며 집기들을 집어던졌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한수인이란 존재는 그의 상식을 뛰어넘는 괴물이었다. 그는 황급히 자신의 비밀 금고를 확인하려 했지만 금고는 이미 텅 비어 있었고 그제야 자신이 덫에 걸린 것은 한수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음을 깨달았다. 공포가 그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처럼 흘러내렸다. 한수인은 안전가옥에 도착하여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 창밖으로 밝아오는 새벽 여명은 그 어느 때보다 붉고 강렬했다. 그녀는 벽에 걸린 군복을 바라보며 자신의 어깨 위에 놓인 계급장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것은 권력을 누리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우고 약자를 보호하라는 피 묻은 명령서였다. 오늘 그녀는 그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다시 전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날이 완전히 밝자 한수인은 정복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는데 밤새 한숨도 못 잤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결연한 의지가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허리춤에 권총을 차고 모자를 깊게 눌렀으며 마광철과의 마지막 결판을 짓기 위해 문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육중하고 단호했으며 마치 심판의 날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대지를 울렸다. 이제 쇼타임은 끝났고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줄 시간이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안전 가옥의 내부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기계적인 소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방첩사령부 소속 정예 요원들은 수십 개의 모니터 앞에서 바쁘게 손가락을 놀리며 마광철 일당의 숨통을 조여갈 디지털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한수인은
중앙 테이블에 놓인 작전 지도를 내려다보며 붉은색 펜으로 육군 사관학교의 주요 보안 거점들을 체크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복잡한 설계도를 해독하는 건축가처럼 치밀하고 예리했다. 그녀는 자신이 체포당했던 것이 적을 방심시키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음을 팀원들에게 설명하며 마광철이 승리감에 도취해 보안 시스템에 허점을 노출했을 때가 바로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이었다고 덧붙였다. 팀원들은 팀장의 대담한 미끼 작전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그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각자의 임무에 더욱 몰입했다. 한편 육군 사관학교 학교장실은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난장판이 되어 있었는데 마광철은 자신의 비밀 금고가 털렸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고 집기를 부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 뭉치들을 발로 걷어차며 부관들을 향해 당장 한수인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그녀는 유령처럼 사라진 뒤였고 학교 내의 모든 CCTV는 먹통이 되어 그들의 동선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태였다. 마광철은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보이지 않는 손길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면서도 내일 있을 개교 기념일 행사만 성공적으로 치르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양주병을 집어들어 병째로 들이키며 알코올의 힘을 빌려 밀려오는 불안감을 억지로 잠재우려 애썼다. 한수인은 확보한 마광철의 태블릿 PC를 분석하던 중 암호화된 폴더 하나를 발견했는데 VIP 관리 리스트라는 제목의 파일에는 정계와 군 수뇌부 인사들에게 제공된 뇌물과 향응 내역이 엑셀 파일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장부를 넘어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핵폭탄급 스모킹 건이었으며 마광철이 그동안 어떻게 징계를 피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한수인은 이 명단을 확인하는 순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이것이야말로 부패한 카르텔을 뿌리째 뽑아낼 수 있는 결정적인 칼자루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파일을 별도의 보안 드라이브에 백업하며 내일 행사장에서 이 추악한 진실을 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리라 다짐했다. 새벽이시 한수인은 마지막 작전 점검을 위해 다시 학교 내부로 잠입을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그녀를 돕기로 결심한 내부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약속 장소인 구영체육관 지하 보일러실에는 김소령의 부관이었던 최 대위를 비롯하여 마광철의 폭정에 신음하던 젊은 장교들과 부사관들 10여 명이 모여 비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군복을 입은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낸 사람들이었으며 한수인은 그들의 눈빛에서 아직 우리 군에 희망이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수인은 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내일 작전의 개요와 각자의 역할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했다. 최 대위는 학교 본관의 중앙 통제실로 들어가는 비상키 카드를 한수인에게 건네주며 현재 마광철의 사병들이 주요 길목을 지키고 있어 정면 돌파는 불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한수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통제실 장악은 자신과 특수 요원들이 맡을 테니 내부 조력자들은 행사장에 참석한 생도들과 내빈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마광철의 도주로를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것은 단순한 점거가 아니라 학교의 질서를 바로잡고 군인 본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내부 정화 작전임을 강조하며 그녀는 참석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고 굳은 결의를 다졌다. 어둠 속에서 잡은 그들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어떤 무기보다 든든하고 따뜻했다.
한수인은 요원 한 명과 함께 통풍구를 통해 본관 3층에 위치한 방송실로 접근했는데 좁고 먼지 쌓인 통로를 기어가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변수와 시나리오들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방송실을 장악하는 데 실패하거나 마광철이 눈치를 채고 전원을 차단해버린다면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 있었기에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었다. 그녀는 호흡을 조절하며 소음을 최소화했고 방송실 천장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어 아래쪽의 동태를 살폈다. 다행히 경비병들은 복도 쪽만 주시하고 있었고 방송실 안에는 당직 근무자 한 명만이 꾸벅꾸벅 졸고 있어 잠입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소음기를 장착한 마취총으로 근무자를 제압한 한수인은 신속하게 방송 장비들을 점검하고 미리 준비해온 해킹 툴을 메인 서버에 연결하여 시스템 권한을 탈취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진행률 바가 차오르는 동안 그녀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경비병들의 발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권총을 손에 쥐었다. 98, 99, 100%. 마침내 시스템 제어 권한 확보라는 녹색 메시지가 뜨자 한수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이제 학교 내의 모든 방송, 송출과 스크린 제어는 그녀의 손끝에 달려있게 되었다. 그녀는 내일 행사에서 상영될 홍보 영상을 마광철의 비리 증거 영상으로 바꿔치기 해놓고 타이머를 설정했다. 같은 시각 마광철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불안에 떨며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고 있었는데 평소 형님 동생하던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회피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애써 부정하며 이것은 단순한 통신 장애이거나 그들이 바빠서 못 받는 것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텅 빈 집무실에 울리는 신호 연결음은 그가 철저하게 고립되었다는 것을 잔인하게 확인시켜 줄 뿐이었고 그는 배신감에 치을 떨며 전화기를 벽에 집어던져 박살을 냈다.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며 그의 붉어진 얼굴에 생채기를 냈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한수인은 방송실을 빠져나와 다시 안전 가옥으로 복귀하지 않고 학교 내의 은신처에 머물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현장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녀는 최대위가 마련해준 체육관 창고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내일 입을 정복을 꺼내어 정성스럽게 다림질을 시작했다. 구겨진 제복을 펴고 훈장을 반짝이게 닦는 행위는 단순히 복장을 갖추는 것을 넘어 내일 있을 거사 주시를 앞두고 마음가짐을 정갈하게 하는 일종의 의식과도 같았다. 그녀는 다리미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증기를 바라보며 이 뜨거운 열기로 학교를 뒤덮고 있는 부패의 곰팡이들을 모두 태워버리겠다고 다짐했다. 창밖으로 서서히 동이 트기 시작하자 어둠에 잠겨있던 학교의 전경이 푸르스름하게 드러났는데 연병장에는 개교기념일 행사를 위한 단상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오색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축제의 장이었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에는 썩어 문드러진 환부가 감춰져 있었고 오늘 그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날 예정이었다. 한수인은 창틀에 기대어 연병장을 내려다보며 오늘 이곳에서 벌어질 일들이 군 역사에 어떤 의미로 남을지 깊이 생각했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스캔들이 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자정 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군의 희망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 아침 7시가 되자 생도들이 기상하여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들의 목소리에는 행사 준비에 대한 긴장감과 설렘이 섞여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생도들이
마광철 같은 지휘관 밑에서 헛된 충성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한수인은 가슴이 아려왔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정복 재킷을 걸치고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며 오늘 자신의 행동이 저 어린 생도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그녀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영웅적인 활약상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줄 아는 용기와 군복이 주는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마광철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퀭한 눈으로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 밑에는 검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얼굴은 푸석하게 부어 있었다. 그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고 화려한 훈장이 주렁주렁 달린 예복을 입으며 억지스러운 위엄을 갖추려 노력했다. 그는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나는 마광철이다. 이 학교의 주인은 나다라고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빠져 있었고 눈동자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워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오전 9시 행사장에는 군악대의 팡파르가 울려 퍼지며 주요 내빈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고 연병장은 수천 명의 생도들과 하객들로 가득 찼다. 마광철은 단상 중앙에 서서 들어오는 내빈들과 악수를 나누며 짐짓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의 시선은 쉴 새 없이 좌우를 살피며 혹시 모를 한수인의 등장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는 경호실장에게 눈짓을 보내며 보안 상태를 재차 확인했고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면 즉시 사살해도 좋다는 극단적인 비밀 지시까지 내려놓은 상태였다. 화려한 축제의 막이 올랐지만 무대 뒤편에서는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한수인은 행사장의 가장 높은 곳, 본관 옥상의 난간에 몸을 숨긴 채 망원경으로 단상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바람에 날리는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표정은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고요하고 차가웠다. 그녀의 귀에 꽂힌 이어폰에서는 팀원들의 보고 상황이 실시간으로 들려오고 있었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신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타겟 확보, 영상 송출 준비 완료, 진입 대기 중. 무전을 통해 들려오는 짧고 명료한 보고에 한수인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했다. 작전 개시, 사냥을 시작한다. 그녀는 옥상 문을 박차고 계단을 내려가며 권총의 슬라이드를 당겨 장전했는데 철컥거리는 금속성 마찰음이 텅 빈 계단 통로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이제 더 이상의 숨바꼭질은 없었다. 그녀는 당당하게 정문으로 걸어들어가 마광철의 면전에 서서 그의 죄를 물을 것이며 그가 짓밟았던 군인의 명예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한수인의 군화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점점 더 크고 묵직하게 울려 퍼졌고 그것은 부패한 권력을 향해 다가가는 심판의 발자국 소리와도 같았다. 연병장에 설치된 거대한 단상 위에서 마광철 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원고를 읽어내려가고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학교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그 내용에는 진정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공허한 미사여구들 뿐이었다. 그는 조국 수호와 명예를 강조하며 생도들에게 멸사봉공의 정신을 강요했지만 정작 자신의 눈은 단상 아래 귀빈석에 앉은 국방부 장관과 정치인들의 반응을 살피느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도열한 생도들은 흐르는 땀을 닦지도 못한 채 부동자세로 서 있었지만 마광철은 머리 위로 드리워진 차양막 덕분에 그늘 아래서 편안하게 훈시를 이어가며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단상 양옆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마광철의 업적을 찬양하던 홍보 영상이 끊기더니 검은 화면에 붉은 글씨로 진실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장내에는 순식간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고 당황한 방송실 담당자들이 급하게 조작판을 두드렸지만 미리 심어둔 해킹 프로그램에 의해 시스템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있었다. 곧이어 화면에는 마광철이 납품업체 사장과 유흥업소에서 술판을 벌이며 돈뭉치를 주고받는 적나라한 영상이 재생되었고 그의 걸걸한 목소리가 고스란히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와 행사장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마광철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 스크린을 쳐다보았고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수천 명의 눈앞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에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렸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이게 무슨 짓이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방송실 전원을 끄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통제실을 장악한 한수인의 팀원들에 의해 영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귀빈석에 앉아있던 장관과 장성들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생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과 학교장을 번갈아 쳐다보며 동요하기 시작했다. 완벽하리라 믿었던 그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연병장 뒤편에서부터 뚜벅뚜벅 걸어오는 군화 발소리가 스피커 잡음을 뚫고 선명하게 들려왔는데 그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수인 대령이었다. 그녀는 마치 모세가 바다를 가르듯 도열한 생도들 사이를 가로질러 단상을 향해 걸어왔고 그녀의 당당한 기세에 압도된 생도들은 저절로 길을 터주며 그녀에게 경외 섞인 시선을 보냈다. 한수인의 표정은 차갑도록 침착했으며 손에는 마광철의 비리가 담긴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어 그녀가 지금 심판관 자격으로 이곳에 왔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단상 위에 도착한 한수인은 마광철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멈춰 섰는데 그녀의 눈빛은 마광철을 꿰뚫어 버릴 듯 날카로웠고 그 서늘한 기운에 마광철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마광철은 떨리는 손으로 한수인을 가리키며 헌병들에게 저 미친 여자를 당장 끌어내리라고 악을 썼지만 이미 사태를 파악한 헌병들은 움직이지 않고 국방부 장관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한수인은 마광철의 발악을 비웃기라도 하듯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전 생도와 내빈들이 듣는 앞에서 마광철의 혐의를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다. 횡령 뇌물수수 직권 남용 그리고 성폭력 방조까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죄목들은 군인으로서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될 파렴치한 범죄들이었다. 궁지에 몰린 마광철은 이성을 잃고 한수인에게 달려들며 그녀의 멱살을 잡으려 했는데 그는 자신이 별을 단 장군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계급으로 그녀를 찍어 누르려 했다. 그는 내가 이 학교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감히 대령 나부랭이가 나를 모함하느냐며 거품을 물었고 자신의 20년 군 생활을 부정당하는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출했다. 하지만 한수인은 가볍게 그의 손을 쳐내고 팔을 꺾어 제압해버렸는데 특수부대 출신인 그녀에게 술과 기름진 음식으로 배만 나온 마광철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바닥에 나뒹군 마광철은 꼴사나운 비명을 지르며 씩씩거렸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난 상태였다. 한수인은 쓰러진 마광철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당신은 그 어깨에 달린 별이 권력을 상징한다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그것은 당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였다. 그녀는 마광철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뜯어내듯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당신 같은 자가 입고 있기에는
그 군복이 너무나 아깝다고 일갈했다. 장내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고 오직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 소리만이 한수인의 목소리를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마광철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한수인을 노려보며 무어라 반박하려 했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한수인은 몸을 굽혀 마광철의 귀에 들릴 만큼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당신은 심지어 군복의 무게조차 모르고 있어. 그렇지 않나? 그 말은 마광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는 결정타였고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버렸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군인의 본질을 망각한 채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상황을 지켜보던 국방부 장관이 마침내 손을 들어 헌병들에게 신호를 보내자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이 단상 위로 뛰어 올라와 마광철의 양팔을 결박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학교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그가 이제는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수갑을 차는 모습은 권력의 무상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마광철은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자신이 음모에 빠진 것이라고 소리쳤지만 그를 바라보는 생도들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어디에도 동정심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마광철이 끌려 내려간 단상 위에는 한수인 홀로 남겨졌는데 그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한번 정자세로 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생도들을 향해 짧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격려의 말을 전했는데 부끄러운 지휘관 때문에 상처받았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진정한 군인의 길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녀의 말에 생도들 사이에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가 터져 나왔고 그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 함성으로 바뀌어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한수인은 생도들을 향해 거수경례를 올렸는데 그녀의 손끝은 눈썹 끝에 정확히 머물렀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다. 수천 명의 생도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경례로 화답하는 장관이 펼쳐졌고 그것은 계급을 떠나 진정한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경의의 표시였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빛나는 수천 개의 경례 손짓은 부패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다짐하는 맹세와도 같았다. 한수인은 그 벅찬 광경을 가슴에 새기며 천천히 손을 내렸고 길고 길었던 전쟁의 끝을 알리는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군사법원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만큼 엄숙했는데 피고석에 앉은 마광철은 더 이상 위세등등하던 장군의 모습이 아니었다. 계급장이 뜯겨나간 수의를 입은 그의 어깨는 처참하게 구부러져 있었고 듬성듬성해진 머리카락과 퀭한 눈동자는 그가 지난 몇 주 동안 겪었을 심리적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재판장은 마광철이 저지른 횡령과 직권, 남용, 그리고 성범죄 방조 혐의에 대해 하나하나 열거하며 유죄를 선고했는데 그 죄목이 나열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분노 섞인 한숨이 터져 나왔다. 마광철은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과오에 대한 참회라기보다는 다가올 형벌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였다. 재판장이 마광철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불명예 전역을 명하자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으로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자부했던 20년의 군 생활이 아이러니하게도 20년의 징역형으로 되돌아온 순간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냉혹한 진리를 목격할 수 있었다. 한수인은 방청석 맨 뒤편에 앉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감이나 기쁨 대신 씁쓸한 연민만이 감돌고 있었다.
한때는 국가의 충성을 맹세했을 한 군인이 권력의 맛에 취해 괴물이 되어버린 비극적인 결말은 같은 군복을 입은 그녀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경종을 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광철이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끝으로 재판이 마무리되자 한수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왔는데 밖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기자들은 이번 사건의 영웅인 한수인을 인터뷰하기 위해 마이크를 들이밀며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그녀는 선글라스를 쓴 채 그들의 질문에 일절 대꾸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올랐다. 그녀에게 이번 일은 영웅담으로 포장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으며 군 내부의 치부를 드러내고 동료를 심판대에 세워야 했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기에 대중의 관심과 환호는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 마지막 정리를 해야 할 시간임을 직감했다. 육군사관학교는 마광철의 구속 이후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는데 국방부에서 파견된 임시학교장은 원칙주의자로 정평이 난 인물로 부임하자마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변한 것은 생도식당의 풍경이었는데 비리의 온상이었던 대성 유통과의 계약이 즉시 파기되고 신선하고 질 좋은 식자재가 공급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에 식당을 찾은 한수인은 생도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깃국과 윤기 흐르는 밥을 먹으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주는 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에 미안함을 느끼며 그녀는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식사를 마쳤다. 여생도들에 대한 처우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는데 더 이상 그들은 행사장의 꽃이나 고위 장교들의 시중을 드는 존재로 취급받지 않았다. 연병장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강도의 전술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고 여생도들의 눈빛에서는 억눌려 있던 서름 대신 당당한 자신감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한수인은 훈련장을 지나며 땀에 젖은 얼굴로 총검수를 연마하고 있는 여생도들을 바라보았는데 그들의 기합 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답게 들렸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바로 저 생명력 넘치는 젊음과 그들이 꿈꾸는 공정한 군대의 미래였다. 한수인이 짐을 정리하기 위해 임시 사무실에 들렀을 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이지은 생도였다. 그녀는 한수인을 보자마자 거수경례를 붙였는데 처음 만났을 때의 주눅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늠름한 예비 장교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이지은 생도는 한수인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대령님 덕분에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한수인이 보여준 용기가 자신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를 구했다며 훗날 자신도 대령님처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참된 군인이 되겠노라고 다짐했다. 한수인은 이지은 생도의 어깨를 두드리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는 자신을 롤모델로 삼지 말라고 조언하며 의외의 말을 건넸다. 나처럼 고독한 길을 걷지 말고 너는 동료들과 함께 어깨를 걸고 나아가는 지휘관이 되어라. 영웅이 필요한 시대는 불행한 시대이니 네가 만들 미래는 영웅이 없어도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앞서 험한 길을 걸어온 선배로서 후배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자 당부였다. 이지은 생도는 한수인의 깊은 뜻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새기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학교를 떠나기 전 한수인은 마광철이 사용했던 학교 장실을 잠시 들러보았는데 호화롭던 집기들은 모두 압류되어 텅 빈 공간에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벽에 걸려있던 역대 학교장들의 초상화 중 마광철의 사진은 떼어지고 그 자리에는 하얀 벽지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는데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듯해 기분이 묘했다. 한수인은 창가에 서서 연병장을 내려다보며 이곳에서 벌어졌던 치열했던 싸움들을 회상했다. 그녀는 비록 상처 입고 지쳤지만 자신이 지켜낸 가치들이 이곳에 남아 새로운 싹을 틔울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발걸음은 가벼웠다. 한수인이 본관을 나서자 교정에는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는데 그녀는 정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자신의 군복을 내려다보았다. 마광철에게 군복은 자신의 욕망을 감추는 포장지였지만 한수인에게 군복은 스스로를 태워 세상을 밝히는 촛불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어깨에 달린 계급장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이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정문을 통과할 때 위병소 근무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올렸고 한수인은 그들에게 답례하며 육군사관학교와 작별을 고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한수인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는 이번 공로를 인정하여 한수인을 장군으로 진급시키고 국방부 핵심 보직에 임명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다. 하지만 한수인은 정중하게 그 제안을 거절하며 자신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보다는 어둠 속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현장 요원으로 남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별을 다는 것은 모든 군인의 꿈이었지만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계급의 높이가 아니라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직 군 내부에는 제2, 제3의 마광철이 숨어 있을 것이며 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계속해서 날카로운 칼날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장관은 한수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아쉬워하며 전화를 끊었고 한수인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불빛들 아래에는 여전히 수많은 부정과 비리가 꿈틀대고 있을 것이며 누군가는 그것을 감시하고 바로잡아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비록 외롭고 험난할지라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며 군복을 벗는 그날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것은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태워버릴 듯 뜨겁고 강렬했다. 며칠 후 한수인은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강원도 최전방 부대로 향하는 헬기에 몸을 실었는데 아래로 펼쳐진 험준한 산맥들은 마치 그녀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처럼 거대하게 다가왔다. 헬기의 소음 속에서 그녀는 문득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사 시절의 구호를 떠올리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정의는 멀게만 느껴지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헬기 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다시 한번 전장의 한복판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고 한수인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에필로그 1년 후 육군사관학교의 졸업식장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늘 높이 던져 올린 정모들이 꽃잎처럼 흩날리며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복하고 있었다. 단상 위에는 새로 부임한 학교장이 생도들에게 임관사령장을 수여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소위 계급장을 달고 늠름하게 서 있는 이지은의 모습도 보였다. 그녀는 수석 졸업의 영예를 안고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1년 전의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 달린 빛나는 소위 계급장은 그녀가 겪어낸 시련과 성장의 증표였으며 앞으로 그녀가 걸어갈 군인으로서의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졸업식장 뒤편의 벚나무 아래에는 선글라스를 쓴 한 여성이 조용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한수인 대령이었다. 그녀는 공식 초청을 받지 않았지만 이지은의 임관을 축하해주기 위해 개인적으로 이곳을 찾은 것이었다. 그녀는 멀리서 이지은이 가족들과 포옹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자신이 1년 전 이곳에 뿌린 씨앗이 건강하게 자라 결실을 맺었음을 확인하며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지은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싶었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하는 생도들이기에 그림자처럼 머물다 가기로 했다. 한수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포 라이터를 꺼내 만지작거렸는데 그것은 과거 작전 중에 전사한 동료의 유품이자 그녀가 힘들 때마다 의지하는 부적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그녀는 라이터 뚜껑을 열었다 닫으며 맑은 금소금을 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수고했다는 동료의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봄날의 따스한 공기에서 희망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세상은 조금씩이지만 분명히 변하고 있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되었다. 그때 한수인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는데 액정에는 코드 블랙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좌표 하나가 전송되어 있었다. 그것은 방첩사령부에서 보낸 새로운 비밀 작전 명령이었고 휴식은 끝났으니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라는 신호였다. 한수인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삭제 버튼을 누르며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 졸업식장을 뒤로 한 채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단호했고 군화 소리는 축제 음악에 묻혀 들리지 않았지만 대지 위에는 선명한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교문을 나서던 한수인은 문득 뒤를 돌아보았는데 정문에 새겨진 내 생명 조국을 위해라는 문구가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 문구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올리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그래,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녀는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고 차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도로 위를 질주해 나갔다. 멀어지는 차 뒤로 흩날리는 벚꽃잎들은 마치 그녀의 고독하지만 아름다운 여정을 배웅하는 듯했다. 마광철은 차가운 독방에 앉아 철창 너머로 들어오는 한 줌의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낡은 성경책이 들려 있었지만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졸업식의 희미한 팡파르 소리가 그의 귀에 닿자 그는 괴로운 듯 귀를 막으며 몸을 웅크렸다. 그 소리는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에 대한 잔인한 알람이었고 평생을 감옥 안에서 후회와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그의 운명을 상기시켜주는 장송곡과도 같았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짊어졌던 군복의 무게를 깨닫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다. 한수인의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었고 라디오에서는 평화로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불어오는 바람에 머리카락을 맡기며 잠시 군인 한수인이 아닌 인간 한수인으로서의 자유를 만끽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길끝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너머에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적들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의 삶은 끝나지 않는 마라톤과 같지만 그녀는 그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선택한 군복의 무게이자 살아가는 이유였기 때문이다.